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부터 올 1월까지 조사한 인덱스 조사에 대한 국민보고 대회를 빛내주시기 위해 현장을 찾아주신 기자님들, 그리고 줌과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참석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오늘은 2시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관계로 국회의원님들은 초청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저는 오늘 행사 진행을 맡은 매일신문 아나운서 김민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축사로 이 자리를 빛내주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홍준표 대표님께서 당에 다시 돌아오셔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하시는 행보가 바로 국민과의 소통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은 것을 저희와 공유하는 자리라는 것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당장 보고서를 간략하게만 훑어봐도 8,000명이 넘는 분들에게 이런 심도 있는 인터뷰를 진행해서 내놓은 결과라는 것은 우리 당의 대선 승리를 위해서, 또 앞으로 정책 발굴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사실 4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의도하지 않게 당을 떠나 계셨기 때문에 그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시간을 보내시는지 궁금해하는 분은 참 많은데요. 우리 홍 대표님께서 워낙 표현을 잘하시고 또 맛깔나게 표현하시는 분은 알려져 있지만은 그 400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또 듣는 자세를 보이셨다는 거는 저는 굉장한 또 부가적인 강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준비가 많이 되어 있다면은 아마 올해에서 내년까지 거쳐서 우리 홍준표 전 대표께서 하시는 정치적 여정이라는 것도 저는 아주 알차고 또 성공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건 당대표 자격이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평가하자면은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비빔밥에 혼자서 이미 고기부터 당근이고 계란이고 다 준비해가지고 상당한 지분을 들고 오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앞으로 홍준표 전 대표님과 우리 당이 이런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국민들이 정말 원하는 구체적이고 그리고 입맛에 맞는 그런 공약들, 정책들 만들어가지고 꼭 내년에 정권 교체 이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정말 훌륭한 보고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안철수 국민의당 당대표께서 영상으로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축사 말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국민의당 대표 안철수입니다. 먼저 홍준표 의원님 국민 심층 면접 인터뷰에 대한 국민보고대회 개최 축하드립니다.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국민의 뜻을 살핀 홍준표 의원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열정과 노고에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 국민들께서는 번영, 공정, 안전, 행복이라는 4가지를 바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바람이 바로 시대 정신이고 국민의 바람을 따르는 것이 정치가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지난 4년간 문재인 정권은 국민이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만 밀어붙였습니다. 그 결과 부동산 정책 실패로 많은 국민들이 절망과 좌절에 빠졌습니다. 반칙과 특권으로 정의와 공정은 무너졌습니다. 협치는 파괴되고 정치는 실종됐습니다. 한마디로 국정의 총체적인 파탄이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실정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근본이 무너져서는 안 되겠다는 절박감과 책임감으로 이어지며 우리 야권 전체에 제대로 된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국민의 가슴 속으로 들어가 국민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25,000명 프랑스 국민을 대상으로 프랑스를 위한 진단을 진행했던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였습니다. 이번에 홍준표 의원님의 노력으로 우리 정치권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8,000여 명이라는 대규모 국민 심층 면접 결과가 민심과 동떨어져 있는 정부 그리고 여야 정치권의 자성의 계기가 될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할지를 알려주는 나침반이 될 겁니다. 그 나침반이 가리키는 곳, 국민이 가리키는 바를 따라서 우리 정치가 분열 없이 나간다면 평화와 번영, 통합된 대한민국을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겁니다. 홍준표 의원님, 소신이 분명하신 분입니다. 오늘 대회를 계기로 선당 후사를 넘어서 선국 후당 정치를 실천하는 정치인으로서 더 큰 발전과 행보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지난 서울시장 선거 단일화 과정에서 오직 야권의 통합과 승리만을 생각하시면서 제게 따뜻한 격려 보내주신 것 잊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국민보고대회 개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영상으로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축사 말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김기현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당의 대표와 대선 후보를 역임하신 홍준표 의원님의 복당을 축하하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당당하게 국민의힘 일원이 되신 홍 대표님의 미래 비전을 공개한 행사에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축하를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쌓아오신 경륜으로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고 정권 교체를 이루어서 더 큰 대한민국 만드는 길에 큰 역할을 해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국민보고대회를 통해서 제시될 번영과 공정 그리고 안전과 행복 이 4대 가치는 국가 정상화와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시대 정신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의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무엇을 바라고 또 무엇을 원하는지 그 민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또 그것을 담아내기 위해서 노력해 오신 홍준표 대표님과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힘을 합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덱스 조사 국민보고대회 개최를 축하드리고 모든 분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응원과 격려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사해 주신 두 분과 그리고 자리를 빛내주고 계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인덱스 조사를 왜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이 ARS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여론조사를 왜 국민과 직접 만나 꼭 들어봤어야 했을까요? 오늘 참석하신 분들도 이런 의문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인덱스 조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와 의미를 담아 경과보고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경과보고는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취업자이긴 한데 잠시 일을 쉬게 된 사람은 126만 명이 더 늘었습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만 놓고 봐도 이렇게 문제인데 일을 하지 않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을 받는다는 그들은 왜 아파트에 모든 걸 쏟아붓는 건지 또 자산 상황은 어떻고 위험하지 않은지 결국 노력해도 안 된다는 청년들의 실망감과 분노가 컸습니다. 국민 대다수 역시 내년 살림살이가 팍팍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시민들은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청년들이 꿈을 꿀 수 있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모두에게 주어지는 세상. 코로나 사태를 빨리 극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이해관계에서 이야기하는 정의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정의가 바로 서기를 희망합니다. 일관되는 미래의 희망과 확신을 전제로 하는 국가의 비전입니다. 알뜰하게 저축한 사람들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이 나라의 희망이 곧 미래이며 국가의 비전이 곧 희망입니다. 그저 노력한 만큼, 실력만큼 정당하게, 공정하게 평가받고 보답받는 그런 우리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약 8,200명의 국민의 목소리를 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6개월의 시간이 헛된 것이 아님을 이 보고서를 통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우리 국민이 바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국회 본회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의원님들을 초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주신 의원님들, 그리고 이준석 대표님, 김기현 원내대표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6개월 동안 인덱스 보고서를 만들 때는 참고를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에게 물어본 그 절차대로 한번 따라해 봤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눈송이 작전이라고 해서 눈이 굴러가듯이 지지율을 모아 대통령에 당선된 그것도 동시에 같이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한 6개월 동안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조사는 그냥 여론조사가 아니고 국민 1대1로 만나서 직접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불만이고 또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만든 책자입니다. 그 책자를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불만이나 불평 그리고 불만족, 이 모든 것에 대한 대답이 정치인들은 사실 거기에 대답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한번 쭉 보시면 지금 신문 일면 제목으로 쭉 나왔던 겁니다. 나왔던 건데 지금 계속 지금 저희들이 보는 거는 이거는 마크롱 조사를 한번 그거 해서 봤다는 거고, 이 작년에 장마가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됐죠. 아마 최장기 장마를 보냈을 겁니다. 그때 저희들이 이제 장마를 두고 전국을 한번 순회하면서 해봤습니다. 지금 여기에 쭉 나와서 직접 말씀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희망이 없어져 버렸어요. 청년들이 희망이 없어져 버렸고 중산층이 붕괴가 되고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희망이 없어져 버렸어요. 더구나 지난번에 LH 사태뿐만 아니라 그때 지금 집값이 93%가 폭등을 해버렸는데 집을 사는 것은 이젠 꿈같은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삶의 의욕도 없어지고 젊은이들이 지금 몰려드는 곳이 비트코인하고 정권가입니다. 거기서 돈을 벌 수 있는 그 능력이 되느냐? 그게 또 소위 기관 투자가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돈 버는 장소지, 정권 시장이 젊은이들이 돈 버는 그런 장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 전체가 문정권 5년 동안 희망 없는 세상을 살고 있다. 그래서 뭘 지금 우리가 대안을 찾아야 되느냐? 그거 하기 위해서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작년 우리 대한민국이 좋아진다, 나아진다. 이거는 28.9%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 나빠질 것이다. 48.3%, 절반이 앞으로 더 나빠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 또 지금 해야 될 가장 큰 과제 중에서 이쪽에 왼쪽을 보면 경제 성장이 제일 첫 화두가 되고, 그 다음 정치 계획을 좀 해달라. 이거는 정말로 정치인들이 늘 나오는 이야기죠. 늘 나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저출산 고령화 문제, 이념 갈등, 국민 문열 문제, 빈부격차 문제, 기타 이래 돼 있고, 이쪽에 보면 해결이 시급한 경제 문제 중에서는 일자리 창출이 단연 1위입니다. 단연 1위고, 그 다음에 4차 산업 육성도 미래 먹거리 준비하라. 그거 하고 또 집값 부동산 문제 이런 게 지금 단연 1위로 되어 있습니다. 문정부 들어와서 지금 없어진 일자리만 하더라도 수십만 개입니다. 역사상 지금 청년 실업이 최고조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럼 이 실업을 해결하려면 기본적으로 일자리는 민간이 만드는 건데, 민간을 억압하고 간섭하고 갑질을 해서 민간이 투자 의욕을 갖지 못하게 하고 전부 돈을 이래 벌면 사내 유보금으로 다 채워버리고 이 정권 끝나서 보자,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일자리가 없어졌어요. 새로 생기지도 않고. 지금 한번 보세요. 재계가 전부 신입사원 채용을 수시 채용으로 바꿨어요. 한 번에 딱 2, 3천 명씩 채용하는 게 그 제도가 없어져 버렸어요. 자기들이 보고 빈자리 있으면 그때 딱 채용해서 엮고, 수시 채용으로 바꿔버리니까 대학을 졸업해도 갈 자리가 없어요. 점점 일자리는 줄어들고, 또 강성노조가 작업장을 지배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로 인해서도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갈 일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게 아마 국민들의 요구였고, 경제성장과 4차 산업이죠. 왜 경제성장을 다시 하게 되느냐. 경제성장 1%를 하게 되면
보통 그 30만 개 일자리가 옛날에는 생긴다고 했어요. 1% 성장에. 그런데 지금 최근에 와서는 노동 생산성이 급속히 높아지는 바람에 경제 성장이 1%가 되면 8만 개의 일자리밖에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2, 3% 성장한다고 하면 결국 해본들 20만 개 정도의 새로운 일자리가 민간이 아무리 활발하게 해도 생기는 것밖에 되지 않는데 지금 그 순간에 1년에 배출되는 새로운 인력이 100만 명이 훨씬 넘습니다. 나머지는 어디로 가느냐? 캥거루족이 되어서 부모한테 얹혀 살든지 자영업 쪽으로 가든지 안 그러면 백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을 어떤 식으로 경제 성장을 하고 이 성장이 일자리하고 연결되는 성장 구조로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4차 산업 육성이라는 게 이제 결국 그 AI 문제죠. AI 문제. 최근에 이재명 지사가 앤드류 양인강 그 사람이 쓴 보통 사람들의 전쟁이란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제 왜 기본소득제도가 필요하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지사가 아마 그 책을 보고 기본소득에 푹 빠져 있는 것 같던데 AI 시대가 오면 일자리가 없어진다 이거예요. 일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업으로 내몰리고 그렇게 되면 기본소득제를 도입하지 않고는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없다. 막 그 취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시는 건데 하는 거 보고 느낀 게 18세기에 영국의 산업혁명이 처음 시작이 됐을 때 러다이트 무브먼트 운동이라고 있었습니다. 기계 파괴 운동이죠. 방적 기계가 들어와서 우리 일자리를 뺏든다. 그런 기계 파괴 운동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난 뒤에 노동 생산성이 굉장히 향상이 됐어요. 적은 노동으로 엄청난 많은 생산성 향상 효과를 가져왔다. 그렇게 적은 노동으로 돈을 더 많이 벌게 되고 또 새로운 직종이 계속 생겼다. AI 시대도 똑같습니다. 적은 노동력으로 더 많은 노동 생산성을 창출하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직종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기본소득제 주장을 할 때 지금 기본소득제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건 알래스카입니다. 알래스카는 거기는 석유기금을 환경 파괴의 대가로 기업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석유기금으로 아마 1년에 $1,000 주는가 그럴 거예요. 그게 기본소득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 외에는 세계에 기본소득이라는 나라가 없습니다. 도대체 내가 그 이야기를 하길래 그건 사회주의 배급제도 아니냐. 거기에 집착할 게 아니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 그리고 서민복지 쪽으로 가자. 기본소득으로 국민 전체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그 돈이 있다면 못 살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자. 그렇게 해서 계층 간의 위화감 없애고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 아니냐. 그렇게 서민복지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맞지. 최근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이재명 지사 경기도 사람 전체한테 30만 원씩 주는 것에 쳐다보고 저 돈 있으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경기도에 얼마나 많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느냐. 그 사람들에게 좀 더 집중적으로 지원을 한다. 30만 원 받아가지고 그게 어쩌다가 30만 원 한 받아가지고 과연 그게 가게 살림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매달 200~300만 원씩 주는 그런 세상이라면 이해가 되죠.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도 경제성장과 4차 산업 육성 문제도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게 어떠냐. 평생 일자리를 위한 평생교육, 서민보호와 중산층 제거, 청년 실업 해소 이런 문제도 전부 그런 측면에서 나오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수도권 이 집값 문제는 이거 한번 보세요. 부동산 집값 문제 이거는 정말로 심각을 한 게 지금 문제가 들어와서 부동산이 이제 한 100% 뛰었다고 그러죠. 2배로 뛰었다고 하죠. 옛날에 이제 보수 정권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의 부동산 문제는 결혼해서 전셋집에 살다가 그 다음에 13평 아파트 자기 집으로 들어갔다가 또 조금 더 벌면 24평으로 갔다가 35평으로 갔다가 나중에 나이가 좀 들고 어느 정도 사회적 위치가 되면 뭐 50평대 아파트로 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집을 키워가는 시대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묘하게 노무현 정권 시절에 부동산이 폭등했어요. 여러분 기억은 잘 안 나실지 모르겠는데 마찬가지로 노무현 정권 시절에 부동산 폭등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문재인 정권 시절의 부동산 폭등이 이거는 진짜 미쳤다고 할 만큼 부동산 시장이 미쳤다고 할 만큼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바로잡느냐? 부동산 정책의 이념을 빼야 됩니다. 지금 문 정권에서 시작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은 전부 좌파 이념이 들어가 있어요. 너 자산소득이니까 버는 만큼 세금으로 뜯어간다. 그러면 그 세금으로 뜯기는 것만큼 그게 소유주가 부담을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조세는 정가됩니다. 말하자면 전세 입주자나 다른 사람한테 이 전부 자기 세금을 퍼넘기는 그게 시장의 논리입니다. 조세가 정가돼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최근에 이제 문정권에서 지금 재난지원금 또 추가로 편성한다고 이래 떠들어 샀는데 30조가 더 거쳤다는 거 아니에요. 세금이. 자, 그럼 이 30조 더 거친 세금이 경제가 선순환하고 경제가 성장하고 살기 좋아져서 세금을 많이 냈느냐? 천만에요. 국가가 수탈한 거예요. 국가가 빼앗은 거라고. 자, 조세 법률주의라고 합니다. 우리 헌법에. 조세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했어요. 지금 그게 그대로 시행되고 있는가? 우선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종부세 같은 경우에. 종부세가 왜 종부세입니까? 종합부동산세예요. 건물도 있고 집도 있고 상가도 있고 임야도 있고 토지도 있고 이 종합부동산세예요. 그런데 지금 부과되고 있는 건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가 아니고 단일 아파트가 좀 비싸면 거기에 종부세를 매긴다. 종부세는 지금 운영하는 형태의 이 종부세는 원천적으로 위헌입니다. 헌법 위반이에요. 지난번에 정세균 국무총리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본회의에서. 종부세가 이런 게 종부세인데 왜 단일 부동산에 종부세를 매기냐? 그게 말이 되냐? 단일 물건에 재산세도 매기고 거기다 또 종부세를 매긴다? 이중과세 아니냐? 이 말이 되느냐? 그래 물으니까 정세균 총리 말이 걸작이에요. 그 세금 이름이 잘못됐네요 그러더라고. 그 잘못된 거거든. 응? 지금 그 부동산 옛날에는 13평짜리 팔아가지고 24평짜리
가는데 큰 지장이 없었어요. 지금 세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34평짜리 팔아가지고 24평짜리 들어가기가 어렵게 세제가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국가 수탈 체제로 세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부동산 문제의 근본은 자유시장에 맡기자 이 말이에요. 민간이 서울 시내에 세계 어느 도시 가봐도 다 그렇습니다. 대도시 중심가는 초고층으로 개발을 해야 돼요. 초고층으로. 그래가지고 초고층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 거기 사는 사람들은 직장이 가까워요. 트래픽이 훨씬 줄어듭니다. 또 신도시를 만들고 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도로입니다. 그 다음 철도고. 그 도로 철도는 국민 세금 아니던가요? 교회 만들어가지고 거기까지 가는데 도로를 4차선, 8차선 놔줘야 되고, 거기 또 지하철도 놔줘야 되고, 그 국민 세금 들어가는 신도시 정책을 왜 쓰느냐, 이 말이에요. 도심 초고층 재개발해가지고, 그걸 풀어주라, 이 말이에요. 야, 근데,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국가에서 못하게 해요. 내 집이 낡아가지고, 낡은 집을 부수고, 내 새 집에 살고 싶다는데 그걸 국가에서 못하게 해요. 못하게 막아.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가능하면 재건축을 원하면 재건축하게 해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용적률 제한하고 거기에 또 청구 제한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도심에 대규모 주택이 공급하게 되면 부동산 문제는 폭등할 필요가 없다. 요거는 이제 이야기를 했고, 가장 시급한 또 해결 시급한 문제 중에 하나가 경제성장, 정치개혁, 저출산 고령화, 뭐 이념 갈등 다 있는데,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이게 지금 우리 정부가, 제가 정치판에 들어온 지 26년인데 26년 동안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됐습니다. 됐는데 이게 수십조가 쏟아져도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세계 최고의 최저의 출산율입니다. 그럼 왜 이게 해결이 안 되냐? 우선 결혼하려고 하니까 직구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가까스로 직구해서 결혼을 하더라도 애를 낳아 키우려고 하니까 교육 문제 있고 또 육아 문제 있고, 이게 다 부닥치니까 애를 낳아 키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환경 조성을 먼저 해주는 게 국가가 우선적인 조치를 해줘야 돼요. 애를 낳으면 국가가 육아를 대신해 줄 수 있는 나라가 돼야 되고, 그리고 교육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줄 수 있는 나라 정책이 바로 서야 돼요. 그래야지 국민들이 편하게, 젊은이들이 자식을 놓고 자식을 키우고, 또 경력 단절 여성들에 대해서 국가가 특별한 배려를 확실히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결혼해서 애 놓고 집에서 사는 하수와이프로 돼버리는 그런 시대가 지금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전부 캐리어 우먼 시대고, 시대가 다 바뀌었어요. 옛날에 저희들이 결혼할 때처럼 결혼하면 전부 집에 들어와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그런 것도 국가가 전부 해결해 줄 그런 시스템이 될 때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풀리게 될 것이다. 자, 손쉬운 내 집 마련, 부담 없는 결혼, 출산, 육아, 위기를 이겨낸 가족 안전망. 근데 이 가족 안전망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 저는 늘 이야기하는 게, 과연 사형제를
존치하는 게 옳으냐? 사형제 문제가 늘 대두가 됩니다. 그런데 인권을 존중하는 정치인, 인권 변호사 이런 사람들은 절대 사형은 너무 가혹한 형벌이니까 사형을 인정해서 안 된다. 근데 미국도 사형제도가 있고 사형을 집행하고 있고 일본도 사형을 늘 집행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집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묘하게 대한민국만 97년 12월 말에 한번 사형 집행한 게 끝으로 법무부 장관이 형사소송법을 보면 6개월 내 사형 집행하도록 법률이 되어 있어요. 법무부 장관이 사형 집행에 사인을 하지 않아요. 그게 1997년 12월 말을 기점으로 우리나라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형은 또 합헌이라고 헌재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지난 대선에도 이야기했는데 흉악범에 한해서는 사형 집행을 하자. 그래야지 사회가 최소한의 안전망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유영철이, 강호순이 그 흉측한 살인마들이 교도소에서 얼마 전에 음란 동영상 못 보게 한다고 난동을 치던 애들이에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왜 흉악범에 의해서 피해를 당한 그런 가족의 생각은 하지 않느냐? 그냥 살인죄 저지른 거는 다르죠. 그거하고는. 이거는 엽기적인 수십 명을 살해한 흉악범도 교도소에서 사형제도가 없어서 사실상 집행이 안 되니까 법정에서 사형이라도 코웃음 치고 이랬어요. 세상이 그래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탄핵 대선 때 그랬어요. 내가 대통령 되면 사형 집행 반드시 하겠다. 이거 흉악범에 한해서는 반드시 집행하면 했다. 그래야지 안전한 사회 안전망이 생긴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이 책에 다 있는 겁니다. 불필요한 남녀 갈등, 지역 갈등, 좌우 진영 갈등, 국민 통합 더욱 악화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저 보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대한민국의 지금은 해방 직후에 좌익 우익의 혼란상에 버금가는 그런 좌파 우파의 극심한 대립이 현재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느냐? 박근혜 대통령이 100% 국민 통합이라고 내걸 때는 내가 그런 이야기했어요. 지금 불가능한 공약이다. 국민 통합이 아니고 집권하는 사람이 좌파 우파에 경도되지 말고 나라의 이익, 국익, 무엇보다도 국익 우선 실용주의로 나라를 통치하게 되면 필요에 따라서는 좌파 정책도 쓸 수 있고 또 우파 정책도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를 운영을 한 20년만 하면 좌파 우파 대립은 없어질 것이다. 그렇지 않고 좌파 정권이 잡아가지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처럼 모든 부분에 좌파 이념을 실현시키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사용을 5년을 하고 또 우파 정권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모든 부분에 우파 이념만 실현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집행해서도 안 된다. 국익을 기준으로 필요에 따라서는 좌우 정책을 통합하여 쓸 수 있는 그런 정권이 되어야 한다.
정치인들이 이제 하고 싶은 일은 부패한 정치계 정치인들의 특권 타파 늘 이런 말씀이 올라와요. 그런데 지금 부패한 정치인들은 제가 26년 전에 여의도 들어올 때하고는 달리 많이 맑아졌어요. 정치인들은 많이 맑아졌어요. 맑아졌는데 이제 특권 문제죠. 특권 문제도 국회의원들 특권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 불체포 특권입니다. 면책 특권은 어떻게 하다 보면 뭐 어종활동하면서 그거는 인정을 해줘야 할 측면이 있지만은 불체포 특권은 헌법에 지금 보장되어 있지만은 앞으로 개헌을 할 때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이거는 없어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 국회의원도 똑같은 절차에 따라서 감옥을 가는 게 옳겠다. 저것 때문에 국민들이 전부 정치인 특권을 오해를 하고 있다고. 사실 불체포 특권 때문에 죄를 짓고도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그 사람 못 잡아가거든.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개헌 때는 불체포 특권은 없애는 게 옳지 않느냐, 그렇게 내가 봅니다. 병역복무자 인센티브 이것도 그래요. 이거 인센티브 줘야 됩니다. 정당하게 병역 업무를 이행한 사람은 취업하거나 그 다음에 공무원 할 때 그 인센티브 줘야 돼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군대 갔다 오면 바로 시민권 줘버려요. 입대하면 바로 시민권을 줘버려요. 그리고 시민권 받으려고 자원 입대하는 사람들이 미국 상당수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정식으로 군인권 복무하고 나오면 평생연금 주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혜택 없이 군복무를 강요하는 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젊은이들이 제일 불만이 많아요. 자, 국민들이 이제 바라는 것 중에서 이제 나라가 좀 용성했으면 좋겠다. 이미 우리가 이제 선진국가 들어섰습니다. 소득 3만 불 시대가 넘어섰습니다. 선진국가로 왔어요. 그럼 선진국가 왔으면 이 나라를 선진국답게 만들려면 정치도 바뀌어야 되고 경제, 사회, 문화 저 모든 방면에 있어서 선진국답게 이제는 좀 바뀌어야 돼. 저는 국회도 26년 동안 하면서 매일 싸워도 보고 또 밤새면서 서로 밀고 땡기도 보고 했는데 그런 국회는 좀 이제는 안 했으면 좋겠고 또 일당 독재식으로 밀고 가서도 안 되겠다. 국민들이 지금 행복이라는 말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돼 버렸어요. 나는 행복하다 이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점점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소득 3만 불 선진국이 됐으면 뭐랍니까? 선진국답지 않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데 그리고 안전,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지금 뭐 안전볼감정 때문에 눈만 뜨면 계속 나라 전체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으로 공정. 이 공정 이 문제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아주 옛날부터 나라가 유지되거나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려면 모든 방면에서 공정이라는 화두를 버리고는 이건 제대로 나라를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이 공정의 문제가 갑자기 한국 사회에 대두가 되어가지고 중심 개념으로 또 올라온 것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부터 일 거라고 나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앞으로는 국민들이 특권층이나 기득권층들이 지배하는 나라에서 자기들만의 나라, 자기들만의 정의, 그 부러지는 나라는 공정한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국민들이 직접 억울해하고 또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제 발표한 것은 8,200명에 달하는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그거고 8월 말쯤 돼서는 거기에 대한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고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떻게 계획을 나라 설계를 새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문제는 대한민국 미래 비전 보고서란 명분 제목으로 8월 말쯤 저희들이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 좀 길었지? 네,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한 20-30분 해야 되는데 많이 부렸지? 괜찮습니다. 괜찮죠? 네. 감사합니다. 네. 미래를 위해 번영하고 행복하며 안전하며 또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우리 국민의 바람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이 책 대한민국 미래비전 국민에게 듣다에 담겨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꼭 정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국민의 바람에 화답하는 어떤 비전을 홍 의원님께서 보여주실지 매우 기대가 됩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신 홍준표 의원께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자리를 가졌지만 여전히 궁금하신 부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참가하신 기자님들과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고 마이크를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예. 뭐라도 질문하세요. 근데 어디라고 이야기를 해줘야죠. 예. 안녕하세요. 유데일리 신입기자 경남이라고 합니다. 일단 코로나 시국에도 이렇게 민심을 알기 위해서 힘써주신 점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인덱스 보고서를 보고 조금 의문이 생겨서 질문 드리게 됐습니다. 조사 방식을 보면 눈덩이 표집 방법을 사용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서를 보면서 대구 표본 특성에서 대구 경북 부분은 25%가 넘는 반면에 광주 전라는 4.5%밖에 없더라고요. 인구에 잘 맞지 않는 통계가 아닌가 싶었고요. 그리고 직업군 부분에서도 사무관리나 전문직은 33% 이상인 반면에 자영업자는 15%밖에 되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저희 나라는 25% 이상이 자영업자인 나라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보고서가 대한민국 미래 비전 국민에게 듣다라고 알고 있는데 정말 국민에게 잘 들었다고 할 수 있는 보고서인지 조금 의문이 들었고 이제 홍 의원님이 이제 국민 소통 능력을 차기 지도자 리더십의 1위라고 적으셨는데 그럼 8,000명 이외의 목소리는 어떤 방식으로 듣고 정책을 꾸려 나가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 우리 당 지지세가 강한 데입니다. 참여도가 당연히 높겠죠. 호남 지역은 우리 당 지지세가 아주 미약합니다. 응답하는 사람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한 4~5% 되죠. 근데 폐업을 너무 많이 했어요. 너무 많이 해서 지금 아마 24%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다. 그 말씀 드리고, 두 번째. 그것은 사실상 그 자영업자분들 목소리를 들어보면 거의 대다수 일치해요. 대다수 일치하고 거기에 특별한 다른 목소리는 별로 듣질 못했다. 그 말씀 드립니다. 예, 또.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투데이 하유미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 보고서 기반으로 이제 공약을 좀 준비하실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좀 염두에 두신 공약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특히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과제가 경제 성장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거 관련해서 경제 관련 공약을 특별히 조금 생각해 두신 게 있는지 구체적으로 혹시 알려주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가만히 있어. 마스크를 쓰고 하니까 우물우물거렸어. 내가 무슨 소리인가 모르겠다. 다시 할까요? 그 요약해서 한번 이야기해 줘봐. 네, 다시 한 번 더 말씀 다시 그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보고서 기반으로 이제 공약 염두에 두신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경제 성장이라고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특히 경제 성장 관련된 한 그 공약에 대해서 좀 생각해 두신 게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 성장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는데 국가가 기업에 갑질하고 간섭하고 그런 시대가 지났어요.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으면 국가는 기업의 활동을 하는데 기업이 창의와 발전을 자기들이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뭐가 필요하고 우리가 도와줘야 할 게 뭔지 그것만 지원해 주면 되는데 지금 한번 보세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걸핏하면 세무조사하고 걸핏하면 공정거래위원회 동원하고 그리고 국가 갑질 경제가 되어버렸다며. 이 경제 패턴을 하나 바꿔주는 것만 해도 민간의 성장이 나라의 성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부자한테 자유를 주라. 서민한테는 기회를 주라. 그게 경제정책의 본질이다. 부자한테는 그 사람들한테 돈을 더 줄 필요가 없어요. 돈이 많아요. 돈 쓸 자유를 주라 이 말이에요. 마음대로 돈 쓰고 눈치 보지 말고 사치하려면 하고 해외 나가 놀려면 놀고 마음대로 하라며. 세금은 제대로 내라. 탈세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한테는 자유를 주는 것보다도 기회를 줘야 돼. 가난한 사람한테 자유를 주는 것은 굶어 죽을 자유밖에 없어요. 망하게 되면 국가에서 또 어떤 식으로든 지원을 또 하고 또 그래도 못 일어서면 또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제공해 주는 게 그게 국가의 책무고 그렇게 하면서 나라 경제가 선순환 구조로 바뀌고 나라가 발전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그저 부자한테는 그냥 정오하듯이 세금을 뜯어내려고 하는 그래서 가난한 자들한테 이래 무상으로 나눠주려고 하는 이런 로빈훗식 경제정책으로는 나라 발전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 이제 그만합시다. 충분히 설명이 다 됐어요. 그렇죠? 설명이 전부 다 됐어요. 요즘 제가 좀 힘든 게 제 이야기를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기자분들은 뭐 인터뷰하다가 만나면 윤석열이 이야기부터 묻거든. 그런데 난 엑스파일이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물으면 윤석열 엑스파일을 묻는데 아는 게 있어야 대답을 하지.
그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면 또 기자들 참 기가 막히게 써요. 윤석열이 디스했다고 그래 또 써요. 그래서 요즘은 밖으로 인터뷰하는 게 참 난감해. 나 윤석열을 잘 몰라요. 제가 93년도 슬로트 머신 수사하면서 YS 사정 초기에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을 때 윤석열 총장은 대구지검 초임검사야. 첫 임기가 10년 차이가 나. 나이는 그래 차이 안 나는데 난 그 사람 잘 몰라요. 그런데 기사들이 요즘 인터뷰만 하면 윤석열 엑스파일부터 물으니까 또 요즘 와서는 이상하게 그 송영길 대표가 내가 엑스파일을 잘 알 것이다. 그 사람 기가 막힌 게 알면 지가 잘 알겠죠. 여당이고 정보수사기관으로부터 보고받고 자료를 다 모아놨다고 주장했잖아요. 자기가 다 더 잘 알 건데 송영길 그 대표는 느닷없이 날 물고 들어가고 쏙 빠지려고 하고 그래서 내가 요즘 그 참 좀 황당합니다. 황당해. 왜 이런 식으로 판을 짜려고 하는지. 엑스파일 만들었다면 자기들이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응? 근데 왜 야권에서 그게 터져나왔다. 자기들이 만들어서 우리한테 넘겨줬겠지. 그러니까 넘겨받으신 분은 을사줬다셔 하고 한번 이야기해 본 거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기자분들 오신 분들은 윤석열 엑스파일은 윤석열이한테 가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오늘 뭐 출마 선언 하셨다는데 그거 가서 그 집중적으로 물어보세요. 저한테는 더 이상 묻지 마고. 자, 오늘 이래 끝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약 8,200명의 목소리를 모은 이 책이 앞으로 우리나라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8,182부의 설문지는 단상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마치고 기자님께서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 상황이 적혀 있기 때문에 보시고 꼭 제자리에 놓아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결과를 바탕으로 홍준표 의원께서는 조만간 비전 발표를 하실 것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국민보고 대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행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